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번째 미니 강의입니다. 여긴 지금 선생님 집이고요. 선생님 방이라서 혼자 녹음하고 있거든요. 약간의 소음이나 소리가 들려도 이해 부탁해요. 일단 첫 번째 강의는요. 생명과학의 이해, 생명활동과 에너지, 물질대사와 건강 이렇게 묶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시험에서의 비율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적은 수의 문항이 나오고 내용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꼭 알아야 될 것, 외워야 할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살아있는 생물은 6가지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입니다. 세포는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물질 대사를 한다예요. 항상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는 끊임없이 물질이 합성되거나 물질이 분해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합성되는 작용을 동화작용, 분해되는 것을 이화작용이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구별해서 배웠어요. 이 물질 대사에서의 특징은 항상 효소가 관여한다라는 것, 그리고 에너지의 출입이 함께 있다라는 것, 이것까지 꼭 외워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해요. 자극을 받아들이고 적절히 반응해서 생명체를 보호하고요. 체내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띠고 있습니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서 보면 체온 유지, 혈당량 유지, 삼투압 유지는 항상성의 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세포 생물에서는 발생과 생장이 나타났는데요. 발생과 생장은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수도 늘어나고 그 세포의 모양이나 기능 구조가 특수해지는 현상인 말하자면 분화도 같이 일어나면서 생장한다라는 거였어요. 발생, 생장. 예를 들어서 수정란이 올챙이가 됐다가 개구리가 되는 이 과정도 발생과 생장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생식과 유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생식은요, 자손을 낳는 것이라고 했어요. 낳는 것. 집신벌레는 무성생식하여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분열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낳는 것이 생식이라면 그 낳은 자손은 부모를 닮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닮는 것, 그것을 유전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인데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지금 사막여우와 북극여우처럼 자신이 사는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요,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 형태라고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특징으로는 RNA와 DNA 같은 핵산을 가지고요.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죠. 모양이 다양하고 세균보다 작아요. 세균은 원핵 생물인 거고요. 생명체예요. 바이러스는 그 생명체와 비생물의 중간 형태이다 이것입니다. 왜 중간 형태라고 하느냐? 이렇게 독립해 있을 때는 비생물적 특성을 띱니다. 일단은 세포 구조가 아니고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생명체 안에서 기생할 때는 생물적 특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일단 생명체처럼 핵산을 가지고 숙주의 효소를 이용하여 물질 대사하면서 이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생식과 유전, 적응, 진화 현상 등이 나타난다라는 게 또 일부는 생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형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2가지 배웠죠. 첫 번째는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보이듯이 귀납적 탐구 방법은 관찰하다가 관찰 방법 선정하고 진짜 관찰을 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에요.
말하자면 연역적 탐구 방법에는 있는 가설을 설정한다던가 탐구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관찰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죠. 그러나 연역적 탐구 방법에는 일단 관찰은 똑같아요. 시작은 관찰입니다. 관찰하다가 인식된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합니다. 탐구를 해요. 그래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죠.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에 존재하는 가설 설정 단계, 탐구 수행 단계가 옆에 있는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여기 있는 귀납적 탐구 방법과 다르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고요. 이때 수행하는 탐구는 요 탐구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게 대조 실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두 집단으로 나눠요. 그래서 아무 요인도 변화시키지 않은 대조군과 의도적으로 어떤 요인을 변화시킨 실험군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때 이 실험에 영향을 끼치거나 영향을 받는 요인을 변인이라고 합니다. 변인. 크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나눠지는데 독립변인은 또다시 실험군에서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조작변인과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모두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통제변인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종속변인은요, 간단해요. 실험에 영향을 받는 변인이거든요. 즉, 실험 결과에 해당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해서는 생명활동과 에너지라고 해서 물질대사, 세포, ATP를 쭈루룩 배웠습니다. 일단 물질대사는 정의부터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고요. 효소가 관여하며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입니다. 동화작용은 물질이 합성되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희응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물질 합성, 이 과정에서 에너지 흡수, 그래서 이 과정을 흡열 반응이다 라고 했었죠. 반대로 이화작용은 분해를 생각하면 돼요. 물질이 분해되는 과정, 에너지 방출, 그래서 비흡 생각하라고 했죠? 발열 반응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 포도당과 같은 복잡하고 큰 물질이 물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간단하고 작은 물질로 분해되는 그 예로 세포호흡이 있었어요. 그 세포호흡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포호흡이에요. 이화작용입니다. 세포호흡이란 세포 내에서 일어나요. 영양소를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반응이에요.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요. 세포질에서도 일부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럼 세포호흡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포도당과 같은 이런 고분자가 이산화탄소와 물과 같은 저분자로 분해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화작용이죠.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고요. 이 일부의 에너지는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되어서 체온 유지에 쓰이고요. 그 중에 또 일부의 에너지는 세포 안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인 ATP를 합성하는 데 쓰입니다. 이 ATP가 무엇이냐면 얘를 아데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오각형 얘를 리보스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아데노신이라고 해요.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 붙어 있어서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해서 ATP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ATP를 어떻게 합성하냐? 바로 ADP라는 인산이 2개 붙어 있는 이 ADP라는 물질에 인산을 하나 추가하면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성하냐? 자, 지금 아까부터 말했던 포도당과 같은 이런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할 때 나오는 이 방출되는 에너지의 일부로 이 ADP와 인산을 합쳐서 ATP를 합성하는 데 쓴다는 거죠. 됐어요? 이게 바로 세포호흡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이 ATP는 생명활동에 이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로 우리 세포에서는 ATP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합성해서 가지고 있다가 얘를 분해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물질 대사와 건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소수노베, 기관계와 에너지 대사를 배웠고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사성 질환과 에너지 균형을 배웠죠. 일단은 소수노베 이 기관계에서 외울 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으로 먼저 얘기를 해주자면 일단 소화계입니다. 소화계.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에서 간, 쓸개, 소장, 대장이 바로 소화계에 해당되는 기관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하고요. 특히 영양소의 흡수는 소장의 융털에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호흡계, 기체 교환을 살펴보면 이 기체 교환이 되는 폐를 조금 자세히 보면 내려가는 기관이 세세하게 갈라져서 기관지가 돼요. 이 기관지 끝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거든요. 포도송이처럼. 그거를 폐포라고 합니다. 이 폐포의 겉부분을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는 거고요. 이때 기체 교환이 일어나요. 분압차에 의한 확산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기체가 이동합니다. ATP 소모되지 않아요. 기체 교환하는데 에너지 사용되지 않습니다. 확산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은 순환계 가볼게요. 순환계입니다. 순환계에서는 혈관 이름을 익혀야 돼요. 혈관의 이름을 물어보거나 특징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순환 과정, 우리 온몸 순환 다음으로 폐순환 가는 과정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일단은 좌심실부터 시작할게요. 바로 선생님 파란색 줄침대가 좌심실이에요. 좌심실부터 대동맥, 온몸을 돌아서 대정맥으로 그 다음 우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혈액은 이산화탄소량이 많죠. 온몸을 다 돌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가는 건 폐로 가야 돼요. 여기 있는 우심실부터 시작하여 폐, 동맥, 폐, 정맥, 좌심방까지 온몸을 순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노폐물과 생성계 배설은 배설계죠? 이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단백질이 세포호흡에 쓰이고 나서였어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이기 때문에 이 질소가 다른 영양소와 다르게 구성 원소로 들어가 있거든요. 질소가 사용됐으니까 단백질이 세포호흡에 이용되고 나면 질소성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생성이 됩니다.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간에 가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이 간은 소화계에 해당되는 기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소 그리고 오줌을 통해 콩팥을 통해 오줌의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은 주로 이런 모식도가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면 소화계에서는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이 일어나고요. 호흡계에서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요. 배설계에서는 배설하는 거,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이 모든 기관계와 조직세포를 이어주고 있는 게 가운데 있는 순환계입니다. 이렇게 조직세포에 일어나는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과 그리고 그 결과 발생되는 노폐물을 내보내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기관계가 모두 다 통합적으로 묶여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사성 질환을 살펴보자면 대사성 질환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당뇨병, 오줌에 포도당이 검출되는 것, 고혈압, 혈압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거,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이죠. 그 혈관 속에, 혈액 속에 지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대사성 질환의 전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사증후군은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이 한꺼번에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균형을 이룬 상태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걸 배웠고요. 추가적으로 1일 대사량이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1일 대사량은 소모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량을 말하는데
하루 동안 소비하는 양을 1일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죠. 1일 대사량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기초대사량은 생명활동에 사용되는, 말하자면 심장박동, 체온유지 이런 곳에 사용되는 에너지인 거고요. 활동대사량은 말 그대로 활동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입니다. 그 외에 또 교재에는 소화에 이용되는 에너지, 영양소의 흡수 등에 이용되는 에너지도 다 1일 대사량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내가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를 다 묶어가지고 1일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빠르게 1, 2, 3, 중단원 1, 2, 3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미니 강의에서는 우리 뉴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